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월성 1호기 연구 정지안에 대한 심의 안건이 재상정됩니다. 지난달 회의에선 위원들 의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이번 회의에선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식물 뿌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신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식물의 정확한 상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태양은 표면 온도가 6,000도에 육박해 탐사하기 어려운 천체입니다. 이런 태양의 비밀을 풀기 위해 미 항공우주국은 태양 탐사선을 발사했는데요.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태양 탐사선 파커 솔라 프로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며 알레르기나 비만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에 이로운 미생물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과학 돋보기에서는 합성 생물학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월성 1호기의 연구 정지안에 대한 심의 의결 안건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회의에 재상정됩니다. 원안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월성 1호기의 연구 정지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감사원이 한수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심의할 수 없다는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1983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10년 연장 운전 승인을 받았으나 지난해 한수원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내년 자동차 제조사들의 저공해 자동차 의무 보급 비율이 17%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5%포인트 오른 것으로 2005년 제도 도입 후 상승폭이 가장 높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행정 예고된 2020년 연간 저공해 자동차 보급 목표 고시에서 정부는 내년 자동차 판매자의 저공해 자동차 보급 목표를 연평균 판매량의 17%로 정했습니다. 환경부는 그동안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자동차 판매자가 연간 수도권에서 보급해야 할 저공해 자동차의 비율을 고시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고시의 근거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되면서 적용 범위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달 서울에서 눈이 내린 날이 하루에 불과해 최근 20년 평균보다 6일 가까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달 18일까지 우리나라 주요 13개 도시에서 눈이 내린 일수는 없거나 최대 4일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서울은 눈이 내린 일수가 단 하루에 불과해 최근 20년 평균 6.8일보다 5.8이 적었습니다. 눈을 보기 힘들어진 이유는 우리나라 주변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 중순까지도 눈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결빙 취약 지점을 확대하고 열선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도로 살얼음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93개 고속도로와 국도가 결빙 취약 구간으로 지정돼 있지만 지난 14일 사고가 발생한 상주 영천 고속도로는 이 구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주요 도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취약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주 영천 도로는 직선 구간이 대부분이어서 취약 구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살얼음이 예상될 경우 전광판을 통해 안내하는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약 구간인 고갯길이나 교량 또는 터널에 제설용 염수를 뿌리는 자동 염수 분사 시스템을 늘리고 바닥에 열선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6일 달이 태양 일부를 가리는 부분 일식이 나타납니다. 이번 일식은 서울 기준 오후 2시 12분 시작돼 오후 3시 15분 태양 면적의 13.8%가 가려지고 오후 4시 11분 마무리됩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26일 오후 2시부터 태양 전용 망원경 10대로 일식 전 과정을 관측할 수 있는 관측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첫 시험 비행에서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해 국제우주정거장 도킹에 실패한 미국 보잉사의 유인 캡슐 CST-100 스타라이너가 귀환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스타라이너가 현지 시각 22일 동이 트기 직전 6개의 에어백과 3개의 대형 낙하산에 의존해 뉴멕시코 사막의 낙하 목표 지점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타라이너는 지난 20일 아틀라스5 로켓에 실려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지만 타이머 문제로 발사 이후 추진체가 계획대로 작동하지 못해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2011년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러시아에 비용을 지불하고 우주 비행사들을 우주 정거장으로 수송해오다 미국 우주인을 스페이스X와 보잉 등 미국 기업이 만든 우주선에 태워 ISS에 실어나르는 유인 캡슐 발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짐 브라이든스틴 나사 국장은 많은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스타라이너 귀환 역시 완전히 목표 지점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식물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국내 연구진이 식물 뿌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신호를 분석해서 식물 상태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I need water. I need sunlight. 물과 빛이 부족하다는 음성이 들립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식물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식물에 곧바로 물을 주고 빛을 쪼여줍니다. 그러자 Thank you for water. I am fine. 마치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말하는 식물이 국내 기술로 재현됐습니다. Sunlight. 식물 뿌리 주변에 있는 미생물의 신호를 읽은 덕분입니다. 물과 빛이 충분해 식물의 광합성이 활발해지면 미생물도 활성화합니다. 이때 미생물 주변에서 전자가 생성되는데 이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해 식물의 상태를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물이나 빛이 부족하면 미생물이 활성화되지 못해 전기 신호도 약해집니다. 이렇게 식물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 신호는 음성 신호로 전환돼 스피커를 통해 표출됩니다. 식물에 급수를 하면 30분 내로는 이제 그 식물의 상태, 그러니까 식물의 활성도를 알 수 있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식물 뿌리 주변 미생물이 내보내는 전자는 흙 속에 심은 센서를 통해 간단하게 밖으로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식물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도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식물을 대용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서 식물 관리가 좀 더 쉽고 식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기 정화나 정서적인 이유로 실내에서 이른바 반려식물을 기르는 사람이 늘고 있는 상황. 이번 기술을 통해 식물과 색다른 소통을 시도하는 일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연극 형태로 설명하는 청소년 과학 상황극 과학톡신 전국대회가 지난 21일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마련한 이날 대회에는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예선을 거쳐 선발된 17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PPT 등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고 일상생활 혹은 역사 속 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소품이나 말로 설명하는 이번 대회에서 중등부에서는 부일 여중팀이 대상을 받았고 일신 여중팀이 최우수상, 우수상은 인천공항중학교팀이 차지했습니다. 이어 열린 고등부 대회에서는 서라벌 고등학교가 대상을 수상했고 경상여고팀이 최우수상, 경항고팀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 여파로 우리 수출이 12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직격탄을 맞으면서 활력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술력을 갖추고도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정부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신약과 바이오 소재 연구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중견기업입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유망 기업으로 꼽혔지만 해외 홍보나 마케팅 경험이 부족해 제품과 기술을 소개할 기회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고민은 정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선정되면서 해결됐습니다. 해외 전시회 등 마케팅 사업 지원을 발판으로 최근엔 중국 최대 국영 바이오 기업과 대규모 계약까지 체결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수출 바우처를 이용해서 SNS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동영상으로 광고를 한다든지 해외 전시에 참가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저희가 얻게 돼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통신 부품을 주로 수출하는 이 전문 업체는 해외 기술 인증의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다양한 세계 시장에 진출하려면 기술 인증이 필수지만 막대한 비용 때문에 선뜻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4개월 동안 10개의 인증을 획득하면서
북미 시장 진출에 디딤돌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지원이 있게 되면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이어한테도 설득이 쉬워지고 오다로 이어질 확률도 커지고 저희들이 모든 게 윈윈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처럼 지난 2011년부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출 강소기업에 선정된 업체는 1000여 곳. 정부의 맞춤형 지원을 바탕으로 고용과 수출 모두 견실한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 금융기관과 함께 우리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강소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인데 시장에서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이 더 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태양은 지구에서 가장 가깝지만 여전히 미스터리가 가득한 별입니다. 태양 표면 온도는 약 5,800도지만 그보다 더 바깥에 있는 코로나는 100만 도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태양의 비밀을 풀기 위해 나사에서 태양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연세대학교 은하진화연구센터 지용배 연구원과 함께 태양 탐사선 파커 솔라 프로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태양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사에서 태양 탐사선 파커 솔라 프로브를 발사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태양의 어떤 면을 조사하기 위해서 날아간 건가요? 네, 태양에 관한 수수께끼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잘 알려진 건 역시 태양대기의 가장 바깥층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인 코로나입니다. 네.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5,800도 정도인데요. 네. 태양 표면을 벗어나서 대기층인 코로나 영역으로 가면 오히려 그 온도가 100만 도 이상에 이를 정도로 매우 뜨거워집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는 지구와는 반대인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대체 어떻게 코로나 온도가 표면보다 훨씬 더 뜨겁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두고 다양한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무엇이 코로나가 높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 파커가 태양으로 접근한 겁니다. 네, 근데 태양을 자세히 탐사하기 위해선 탐사선이 가장 가까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표면 온도가 5,800도고 코로나는 또 수백만 도에 이르기 때문에 이 탐사선이 좀 가까이 가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수백만이라는 숫자만 생각하면 네. 그 주변이 아주 뜨거울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주 공간에서 높은 온도는 실제로 그 공간에 그 물체에게 많은 열이 가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백만 도의 우주 공간에 있더라도 실제로는 뜨겁다는 혹은 덥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뜻인데요. 사실 온도라는 건 공간 속에 있는 입자가 얼마나 빠르게 돌아다니는지 그 평균 속도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그런데 온도가 높아서 각 입자가 돌아다니는 운동 속도가 빠르다 하더라도 방 안의 입자 개수가 적어서 그 빠르게 돌아다니는 입자와 충돌을 거의 안 한다면 결국 입자에게 에너지를 받아 열을 얻게 되는 정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네.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는 거의 100도에 육박하는 건식 사우나에 들어가서 땀을 빼고 나옵니다. 하지만 40도 정도로 데워진 미지근한 물에 손을 넣으면 네. 얼마 버티지 못하고 새빨갛게 달아오는 손을 빼내게 되죠. 아, 그렇죠. 그러네요, 네. 네. 사우나 안에 기체 입자의 밀도가 바글바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충돌하는 입자의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 속에 손을 넣으면 훨씬 높은 밀도의 물 분자가 손에 접촉하기 때문에 사우나보다 더 낮은 온도임에도 더 많은 열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태양 주변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는 수백만 도에 달할 정도로 온도가 높지만 실제 코로나 영역의 입자 밀도는 아주 낮습니다. 코로나 근처로 다가가더라도 탐사선의 입자가 부딪히면서 열을 가하는 정도는 그리 크지 않죠. 그래서 코로나 온도가 수백만 도에 달한다 하더라도 실제 코로나 주변을 지나갈 때 파커가 느끼는 열은 약 1,400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사실 그래도 수백만 도와 비교하면 1,400도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낮은 온도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철이 한 1,500도 정도면 녹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탐사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물론 이 정도만 돼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속이 다 녹을 정도로 아주 높은 온도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뜨거운 열로부터 탐사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탄소 화합물로 제작한 특수 방열판을 설치했습니다. 두께 115mm의 이 두꺼운 방열판은 두 장의 탄소판 사이에 또 다른 탄소 기반의 재료로 만든 판을 끼워 넣은 그런 샌드위치 형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이 방열판에 토치로 직접 불을 붙여도
그 뒷면에는 손을 가져다 대면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효율적으로 열을 차단하죠. 네. 아, 그렇군요. 이런 보호장치 덕분에 파커가 태양을 탐사하는 동안 실제 느끼게 되는 열은 약 30도 정도입니다. 수백만 도의 코로나 근처를 지나면서 단지 초여름 날씨 정도의 열기만 버티면 되는 거죠. 네, 그럼 파커가 이 코로나에 대한 비밀을 풀었을까요? 사실 이전까지 천문학자들은 태양 주변의 자기장이 단순히 태양에서 바깥쪽으로 쭉 뻗어나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놀랍게도 파커가 태양 곁을 움직이는 동안 그 나침반의 바늘 방향이 단 몇 분 만에 네. 반대로 휙휙 뒤집히는 스위치백 구간을 확인했습니다. 아, 신기하네요. 이렇게 갑자기 네. 태양 주변의 자기장 방향이 뒤집히는 구간이 발생한 건 바로 태양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단순히 일자로 쭉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S자 형태로 휘어져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네. S자로 휘어져 있는 구간을 탐사선이 지나갈 때 그 구간에서 측정되는 태양 자기장의 방향이 뒤집히는 것이죠. 아, 네. 천문학자들은 바로 이번에 발견된 이 태양 자기장의 스위치백 구간이 그간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코로나의 막대한 에너지를 주는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꼬여있는 파이프를 따라 물이 흘러갈 때 잠깐 속도가 정체되었다가 다시 풀리면서 순식간에 빠르게 물이 뿜어져 나가는 것처럼 바로 이 꼬여있는 자기장의 스위치백 구간에서 갑자기 주변 입자들의 이동 속도가 느려졌다가 빨라지면서 순식간에 코로나 영역으로 막대한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원리 덕분에 태양 표면에서 멀어져도 코로나가 높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태양의 자기장이 왜 S자로 꼬여 있는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태양바라기 파커의 활약 덕분에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우리의 태양계 유일한 별, 태양의 모습을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참 신기한 내용인데요. 탐사선 파커가 이렇게 오랜 미스터리였던 코로나의 비밀을 어느 정도는 밝혀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파커가 이제 태양의 또 다른 비밀을 풀 수 있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재밌게도 태양은 약 11년 주기로 활발해졌다가 잠잠해지는 패턴을 반복하는데요. 네. 현재 태양은 활동이 잠잠해서 폭발도 거의 없고 태양 표면의 흑점도 거의 발견되지 않는 극소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곧 이 극소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파커는 곧 더 훨씬 격렬한 모습으로 막대한 물질을 분출하고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태양의 활발한 극대기의 모습을 바로 곁에서 최초로 보게 될 겁니다. 천문학자들은 더욱 활발한 태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태양이 얼마나 역동적인 가스 덩어리였는지 또 태양에서 왜 어떻게 그런 생명력을 불어넣는 메커니즘이 뭐였는지를 알아낼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뭐 태양의 화려한 극대기 모습과 또 거대한 또 태양의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이 실시간 이슈 검색어 서비스를 내년 2월에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카오는 실시간 이슈 검색어가 재난이나 속보 등 국민이 빠르게 알아야 할 이슈를 공유하는 서비스지만 최근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순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간 이슈 검색어 서비스를 종료하고 본연의 취지와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포털 다음과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인물 관련 검색어 서비스도 폐지하고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는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사망을 계기로 악성 댓글이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자 연예 댓글과 인물 관련 검색어를 폐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드론의 활용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의약품을 실어 나르고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시대도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뇨병 약재가 담긴 상자를 드론에 고정시킨 뒤 하늘 위로 띄웁니다. 아일랜드에서 시험 비행 중인 의료용 드론입니다.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외딴 섬에 당뇨병 환자들에게 치료제를 전달하는 세계 최초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There are days due to fog when the plane cannot come in. In those cases, the drone is able to just step in and bring in the essential medicines that we need. 이 드론은 최대 6kg의 물품을 싣고 45km 거리 비행이 가능합니다. 접근이 어려운 취약 지역으로 의약품을 수송하고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응급 현장에 구급차보다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There's broken bits all over the place. This drone is capable of actually just coming in and landing once the area is a 5 meter by 5 meter area is cleared away. 하지만 이런 현장에 의료용 드론을 투입할 때는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어려운 기상 여건에서 안정적인 조종력을 확보하려면 충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열에 민감한 의약품들을 상공에서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적정 온도와 기압 유지를 위한 실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각 분야에서 소비자를 위한 변화가 크지만 의료계는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이 여전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디지털 의료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국내 병의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 환자 등 의료 소비자는 의료 기록 사본 증명서를 사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의료 정보는 다릅니다. 여러 병의원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받는 것은 물론 검색도 불가능합니다. 최대 피해자는 물론 의료 소비자입니다. 건강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새로운 증상이 생겼거나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의 검사 기록들을 다시 리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이 다 불가능하죠. 특히 병원을 옮길 때 한심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병원 사이 디지털 의료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다시 검사해야 합니다. 병원과 병원 간에 이런 의료 데이터가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매번 동일한 검사를 다시 받고 또 다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안이 중시되는 금융권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디지털 거래가 정착됐는데 의료계는 환자 기밀 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의료 소비자의 정보 주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미래 의료는 결국 뭐냐면 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료거든요. 현재 이런 것들이 이제 막혀 있는 것이죠. 인공지능 AI가 의료 분야에서 능력을 보이면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화두인 오늘날 의료계가 디지털 의료 정보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인스턴트 겉면 제품이 기름에 튀긴 유탕면보다 열량이나 지방 함량은 적지만 나트륨 함량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농심 신라면 겉면, 삼양 바지락 칼국수, 샘표 얼큰 칼국수, 풀무원 꽃게탕면 등 인기가 많은 겉면 12개 제품을 평가한 결과 봉지당 평균 열량은 382kcal로 유탕면 평균 열량 505kcal보다 낮았습니다. 겉면 평균 지방 함량은 3g으로 유탕면 평균 17g보다도 6분의 1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그러나 겉면의 나트륨 함량은 1725mg으로 1729mg인 유탕면 평균과 비슷했는데 하루 나트륨 섭취 기준치의 86%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특히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3개 제품은 샘표 얼큰 칼국수와 청수 멸치 칼국수, 해물 칼국수로 국물까지 모두 마시면 하루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시험 대상에 속한 생산업체 모두 나트륨을 줄이기 위한 개선 계획을 자율적으로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로 남부지방은 물론 중부지방에서도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아열대 작물 재배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제주도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라봉과 천혜향 등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무화과와 커피나무 그리고 바나나까지 중부지방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작물로 모두 아열대 식물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아열대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곳은 충북농업기술원에 마련된 스마트 온실. 기후변화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남부지방은 물론 중부지방에서도 아열대 식물 재배가 점차 늘어나자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간 겁니다. 이곳 스마트 온실에 심어진 아열대 식물은 채소류와 과수류 등을 포함해 모두 135종입니다. 아열대 식물은 기온이 섭씨 25도 내외로 유지해져야 잘 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온이 급격한 변화를 이뤄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스마트 온실 내부에 오리털 보온 커튼과 습식 전기 보일러 등으로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온실에서 중부지방에 적합한 아열대 식물 선별은 물론 가온 등으로 인한 영농비 절감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도움이 되는 것을 선발해서 그다음에 선발이 됐으면은 그거에 대한 또 재배 기술을 또 연구하고 매뉴얼을 또 만들고 그거에 따라 농가한테 농가에 보급하고 교육하는 것이 최근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열대 식물. 기후변화가 기존의 작물 재배에 큰 변화를 이룰 것으로 보여 아열대 식물 재배 연구가 더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한 주간 화제의 뉴스를 뽑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지난주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과학 뉴스는 어떤 것일까요? 5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최근 2019년 과학계를 흔든 10대 인물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양자 컴퓨터를 공개한 마르티니스 교수와 스웨덴 출신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등이 포함됐는데요. 내년에는 또 어떤 인물들이 활약할지 벌써 기대되네요. 불법으로 훼손된 산림을 항공사진으로 더욱 꼼꼼하게 찾아내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7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훼손 지역을 찾아낸 건데요. 이렇게 추적해보니 기존에 알고 있던 훼손지보다 훨씬 많은 숲이 부지불식간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단속 사각지대를 하루빨리 없앨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이네요. 물 몇 방울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특수 코팅된 면섬유에 물을 떨어뜨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전기를 생산했다고 하는데요. 사물 인터넷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틀거리는 너구리 한 마리가 거리를 활보합니다. 독일의 한 도시에서 발견된 이 너구리는 사람들이 마시다 남긴 와인을 마시고 그만 이렇게 취했다고 하는데요. 너구리는 동물보호소로 넘겨졌지만 급성 전염병의 위험 때문에 결국 안락사 처리됐다고 합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과음은 해로운가 봅니다. 토성 주변에는 독특한 줄무늬를 지닌 엔켈라두스 위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독특한 줄무늬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엔켈라두스 위성의 줄무늬는 얼음 지각 아래에 물이 얼음을 뚫고 나오면서 생긴 균열이라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한 우주의 세계, 오묘한 매력의 엔켈라두스가 이번 주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가장 많이 사로잡았네요. 지금까지 사이언스 핫5였습니다. 지난해 겨울 한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고양시 백성역 이 온수관 파열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사고 1년이 지났지만 노후관 대부분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안전점검처럼 기본적인 절차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면서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갑자기 솟구쳐 오른 뜨거운 물폭탄에 한 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경기도 고양시 백성역 온수관 파열 사고. 무려 27년 전 땅속에 묻힌 온수관이 노후화와 부실 시공 탓에 터져버린 참사였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성남시 정자동의 한 고등학교 근처에서도 온수관이 터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인근 지하보도 30m 구간이 뜨거운 물에 잠기고 학교와 도서관 등이 단수됐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다른 공사를 하다 온수관을 잘못 건드린 게 이번 사고의 원인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평소 제대로 된 정기 점검을 했다면 이 같은 사고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안전 불감증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노후 수송관을 찾아내는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지만 정부는 부실 검사라기보다는 지형 특성상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화상 점검이 제대로 안 됐다기보다는요. 이 부분이 보통 저희가 관을 묻는 깊이보다 상당히 깊게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옆에 이제 지하보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깊이 매설될수록 그런 적외선 카메라나 그런 걸로 쉽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열수선 위에 토피가 2m 50 정도이고 옆에 지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그 열이 빠져나오는 것을 감지하기가 더 좋습니다. 관리자들이 저렇게 황당한 얘기를 가지고 변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불안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1년 전 백석역 사고 직후 이상 징후가 보이는 시설들을 긴급 보수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앞으로 4년 동안 2천억 원 넘는 돈을 들여 20년 이상 노후 온수관 70km를 교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20년 넘은 노후관은 1000km에 달합니다. 체계적인 노후관 관리가 중요하지만 오히려 온수관 수리나 인근 공사 내역 등의 이력을 축적한 데이터베이스조차도 없습니다. 1년 전 대형 사고가 터진 이후에도 도심 지하 온수 폭탄은 여전히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이런 미생물들은 우리 몸을 구성하며 알레르기나 비만 등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우리나라 연구진이 합성생물학을 통해 사람의 몸에 이로운 장내 미생물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과학 돋보기에서는 미생물과 합성생물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연구단 이대희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사님께서는 우리 몸속 미생물 전체인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앵커님께 깜짝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네.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저 이거 알아요. 저 45억 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미생물은 몇 살일까요? 한 지구가 태어나고 조금 있다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지구가 생겨나고 나서 한 5억 년쯤 후에 미생물이 발생했습니다. 네, 인간은 미생물에 비하면 정말 나이가 어린데요. 인간보다 훨씬 오래 살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관심이 많았고 저는 연구를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에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 전체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네. 미생물은 피부, 장, 눈이나 코 등 우리 몸 안 모든 곳에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미생물은 어느 정도로 많을까요? 한 사람의 미생물을 한 줄로 나열했을 때 지구 전체를 한 바퀴 돌 수 있다고 하고요. 그 개수로 보면은 38조 개가 됩니다. 38조개요? 네. 작은 미생물을 삥 둘렀는데 지구가 한 바퀴 돌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미생물이 정말 많은데 미생물이 이렇게 많으면 아마 건강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뇌부터 장까지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만, 당뇨와 같은 대사성 질환, 우울증, 자폐증과 같은 정신질환,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계 질환까지 그 관련성이 차례차례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선 많은 분이 관심 있어 하는 비만과 관련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일란성 여자 쌍둥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명은 뚱뚱하고 다른 한 명은 마른 체형이었어요. 근데 보통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면 유전적으로 같아서 체형도 비슷한데 의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미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원인을 살펴봤더니 뚱뚱한 쌍둥이의 장내 미생물과 마른 체형의 쌍둥이의 장내 미생물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뚱뚱한 쌍둥이의 장내 미생물을 실험동물 쥐에 옮겨줬더니 살이 찌기 시작했고, 마른 체형에 있는 쌍둥이의 미생물을 회수해서 똑같은 쥐에 넣었을 때는 더 이상 살이 찌지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 몸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중요한 것이죠. 네. 지금 이 실험을 통해서 확실히 몸에 더 좋은 미생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취지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장내 미생물 만들기 연구가 최근 시작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를 합성 생물학으로 만드는 시도가 없어서 그동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우선 합성 생물학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좀 다소 어려운 개념인데 합성 생물학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생명 시스템을 설계하고 합성해서 유용한 목적에 사용하거나 존재하는 생명체를 다시 설계하고 합성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생명과학 연구는 오랫동안 관찰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는데요. 이에 반해 합성생물학은 관찰보다는 좀 공학적으로 해석해서 더 적극적으로 엔지니어링하려는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합성생물학은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분야 중 가장 근원적인 융합기술을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접근 방법이나 데이터 해석 측면에서 생명공학에 기반한 정보기술이나 나노기술 등 고도의 융합기술이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많은 양의 유전자 정보 데이터를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보틱스 등의 기술과 접목해서 산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파급 효과가 큰 미래 바이오 산업의 핵심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렇겠군요. 네, 그럼 뭐 합성 생물학을 통해서 원래 없던 미생물을 공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럼 이 장내 미생물이 우리 건강에 어떤 이로운 점을 줄 수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미생물은 사실 장 속에서 살다가 염증을 감지하면 형광물질을 생산해서 소변이나 대변으로 내보냅니다. 사람에게 경고 신호를 먼저 보내는 거죠. 네. 또한 이 미생물은 염증을 감지하면서 동시에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도 만들어내서 저희가 병원에 가기 전부터 장을 치료하게 됩니다. 이때 미생물이 만드는 염증 치료제는 식물에서 유래한 터펜이라는 성분인데요. 네. 이 물질은 원래 브라질에서 자라는 특정 나무에서만 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보호종으로 지정된 후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것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터펜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합성생물학으로 개발된 장내 미생물 연구가 또 미래에는 이제 대단한 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윤리적인 문제를 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세상에 없던 생물을 만들다 보니까 어쩌면 사람도 합성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얘기 많이 나오고 들거든요. 있죠, 네. 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과학자로서 사실 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과학자는 새로운 연구를 위해서 늘 도전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의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적인 문제를 늘 염두에 두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작년에 중국에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디자이너 베이비가 태어나면서부터 다시 합성생물학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촉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과학자들이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다시 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공동의 노력으로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직접 적용하거나 위험한 생명체를 만드는 일은 하지 못하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던 유전자 가위부터 합성 생물학까지 있었는데요. 앞으로 미생물 분야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가 또 필요할까요? 네, 저는 미생물을 공학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미생물을 이용한 합성생물학 분야는 미생물을 합성하는 공유 플랫폼과 속도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특히 합성생물학 선두국가인 영국, 미국, 일본, 중국 등은 합성생물학 오픈 플랫폼으로 바이오 파운드리를 만들어 이미 공유를 약속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최근 여기에 가입하여 본격적으로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합성생물학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박사님이 뭐 비만과 관련된 미생물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장내 미생물, 뭐 합성 생물학에서 이용될 수 있는 미생물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우리 몸속에 있는 대장균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대장 안에 있는 미생물입니다. 네. 그런데 이 미생물도 과거와 달리 프로바이오틱 효과를 가지는 미생물로 알려져 있어서 이 미생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우리가 사실 심장이나 간 같은 장기들은 익숙한데 미생물은 미지의 영역이었거든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백질 보충제 중 해외 직접 구매로 살 수 있는 한 개 제품에서 이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식약처 조사는 단백질 보충제 과연 믿고 먹어도 될까라는 국민 물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있는데요. 식약처는 국민과 활발한 소통으로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싶거나 불안한 식의약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